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교섭에 나선 지 5달 만에 2026년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2차 사후조정까지 결렬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총파업 불과 1시간 반 전에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도 어렵게 접점을 찾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정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합의안 자격을 갖춥니다.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협상 타결 뒤 삼성전자는 겸허한 자세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이제 조합원 투표만을 남겨둔 채 봉합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1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웅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합치면 사업 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이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이번 협상 과정은 우리 사회에 여러 과제를 던졌습니다.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정당한 쟁의 활동이란 시선이 교차하고 있고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대기업 노사 갈등은 딴 나라 이야기라는 씁쓸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기업 이익을 적절히 나누기 위해 필요한 쟁의 활동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동의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집단 행동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라는 겁니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또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제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잘 됐으니까 받는 게 이제 정당하지 않나. 다만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파업 장기화로 인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은 공통적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생산에 차질이 없게 약간 그렇게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성과급뿐 아니라 주주 환원, 기업의 투자 확대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좌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 이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두의 요구를 극대화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균형 잡힌 배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과는 별개로 경찰의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삼성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회사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이번 강제 수사 대상은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8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등 통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측이 사내 서버에 2만 번 넘게 접속해 정보를 조회했다며 고소한 직원 A씨의 통신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2차례에 걸쳐 이른바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을 만들었다며 고소장을 낸 데 이어 일주일 뒤 A씨도 고소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에도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을 찾아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내 서버에 수백 번 넘게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하고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해당 IP 주소를 실제로 이용한 인물이 누군지, A씨도 이 IP 주소를 사용했는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IP 주소와 연결된 컴퓨터 등 장치의 관리 책임자 4명을 불러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연달아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네, 외신들도 이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를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 금리와 유가 하락 속에 동반 상승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외신에서도 삼성전자 파업 보류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은 임금 6.2% 인상,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과 관련 조건 등 삼성전자 노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라며 AI 붐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수익성 높은 메모리 사업부와 적자를 내는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성과급 배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업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가속화 노력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 사태가 현실화했다면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IT 호황에서 얻은 이익의 더 큰 몫을 노동자들이 요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끌어오르는 긴장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도 삼성전자의 생산량 감소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100조 원 손실을 우려한 한국 정부의 긴급 조정권 압박과 비메모리 부문 보상, 법원 가처분 결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반면 AFP통신은 실제 파업이 일어났더라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보죠. 엔비디아 실적이 최대 관심사였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발표한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무려 85% 증가한 81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792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 2분기 매출 전망치는 891억 8천만 달러에서 928억 2천만 달러로 전망치인 873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으로 전날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1% 이상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전 세계 기술주의 향방과 AI 투자 붐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급등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달릴 수 있는지 파악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은 루멘텀 같은 과학주나 브로드컴 같은 네트워킹 기업 등 관련 업종도 확실하게 견인하는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해당 분석을 들어보시죠. I think there's more upside for NVIDIA, but that should tell you something as an investor. Perhaps there's more potential growth opportunities sitting around NVIDIA and other benefactors of that overall AI ecosystem. 기대감을 선 반영해 엔비디아 주가는 2달 연속 빠르게 오르며 시가총액 5조 달러 선을 다시 훌쩍 넘어서 지난주 기록한 최고치 기준으로는 시총이 5조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중간 선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는 라이칭더 총통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을 다시 하고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미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이란에 양자태기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남은 유일한 질문은 미군이 가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We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But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blow up the entire Middle East, Israel, the entire Middle East, and then come here for you. Not going to happen.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이란에 기회를 준 거라면서도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모두들 중간 선거 때문에 이란 전쟁을 끝내는데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 결정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며 설득이 가능한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의 새 종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서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을 통해서 미국의 새 종전안을 전달받았다는 건데요. 바가이 대변인은 종전을 위해 미국 측이 먼저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을 해제하고 해상 봉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요구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성공한 외교가 되겠지만 미국 측이 부당한 요구를 고집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 협상할 준비도 싸울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اگر لازم باشه منافع نظام اقتضا بکنه که در میدان دیپلماسی، در میدان گفتگو، در میدان مذاکره حاضر بشیم، حاضر خواهیم شد با قوت، به همون قوتی که نیروهای مسلح.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곧 통화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네요.
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해 파장이 컸는데요.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통화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이야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We'll work on that, the Taiwan problem. 언제 통화를 할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현직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발언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통화가 이뤄질 경우 타이완 입장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차잉인원 타이완 총통과 통화했는데 당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때문에 타이완 총통과 통화를 하겠다는 이번 발언도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미국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신도 두 지도자와 잘 지낸다면서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납포한 가자지구 9호선단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거칠게 다루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의 가치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유럽 국가들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구금시설에서 국제활동가 수십 명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외칩니다. 한 활동가가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래야 마땅하다고 하는가 하면 테러리즘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수감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고 외치는 여성의 머리를 경비원들이 손바닥으로 끌어내리며 거칠게 끌고 가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벤그비르 장관이 SNS에 직접 공개한 건데 논란이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례적으로 벤그비르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 규범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추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항의의 표시로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완전히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독일과 그리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활동가들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스페인 외무장관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우며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Il nostro atteggiamento con Israele è duro da una parte, leggete un canale che deve essere duro, che non deve perdonare quando un'azione è illegale. 구금된 활동가 400여 명 중에는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도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의 9호 선박 납포 사태와 관련해서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제3국 선박을 납포한 법적 근거가 뭔지, 영해나 주권을 침해한 건지 물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출입 통제를 하는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불법 침략한 거 아니냐고 추가로 묻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됐고 이뭉순 안보실 2차장도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리도 이에 대해서 판단해보자고 주문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무호 피격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라며 똑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달라도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논평을 통해 초고난도 국제 분쟁을 선악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며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0시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민생행보 현장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아 안전한 토대 위에서 시민들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 일정에 동행한 정청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 관련 질문에 승리하기에 넉넉하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서울의 경제를 읽어가시는 분들과 함께 뛰면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노사 타협을 촉구한다며 단식 농성을 한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를 찾아 중차대 한때에 추미애 후보는 역할도 없이 숨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16곳의 광역단체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 견제를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4곳을 싹쓸이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도 그때 같은 대승을 꿈꿉니다. 고공행진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 지원 등 여당 프리미엄을 한껏 내세웠는데 16곳 중 15대 1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마저 엎치락 뒤치락, 경북 빼고 다 이길 수도 있단 거지만 보수층 결집에 최근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에 너무 좀 안심론, 낙관론 이런 게 너무 빨리 있지 않았을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을 빌미로 계엄 옹호에 개헌에도 어깃장을 놨다며 내란 심판으로 승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 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열세인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 견제 카드로 반전을 노립니다. 여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해 이재명 대통령 범죄를 지우고 장특콩 폐지 등 각종 세금 폭탄을 준비하지만 힘이 부족해 막을 수 없다. 투표로 보태달라 읍소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국민 배당금 논란이나 나무호 피격, 삼성전자 노사 갈등까지 각종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며 보수층이 투표장에 오게끔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똥 싸고 뭉개고 찍어 먹으려고 하고 자빠졌어요. 여당은 내란 심판을, 야당은 폭주 견제를 간판에 내걸고 맞붙은 셈인데 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앞선 가운데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5곳만 승리하면 그래도 패배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서울과 강원 등에서 격차가 줄어 고무된 모습인데 민주당은 내심 판세가 아슬아슬해도 주요 격전지를 비롯해 12곳 넘는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대위 원톱으로 내세운 여야 대표들은 분초를 다투는 광폭 행보에 한창입니다. 6월 3일 성적표는 이후 전국 주도권은 물론 각 당 당권 경쟁과 직결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논란이 된 탱크데이 행사를 사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아직 실무 담당자와 명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사이 신세계그룹 전반으로도 불매운동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망치로 세게 내려치자 머그잔과 함께 두동강 나는 스타벅스 로고. 동영상 한가운데 이젠 아웃이라는 글귀를 써뒀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스타벅스 텀블러와 제품을 폐기하며 불매운동을 인증하는 영상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군화에 짓밟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을 탱크데이라며 텀블러 판매 행사를 기획한 사실에 분노한 소비자들입니다. 심지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써도 고 박종철 열사까지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일며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까지 급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직급의 누가 행사를 기획하고 문구를 적었는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제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질의에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측은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선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그 사이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계속 커지면서 불매운동은 점차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계열 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해 돌리거나 스타벅스 교환권을 환불받는 방법 등도 공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스타벅스 불매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인데 앞서 정용진 회장이 약속한 조사 결과의 투명한 발표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늦어질수록 그룹 전반으로 피해는 쌓여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을 모욕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입을 통해서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이 민주화운동과 유족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러 관계 사진전을 관람하고 환영 만찬을 마친 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전용길 편으로 모스크바를 향해 떠났습니다. 지난 19일 밤 베이징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2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소수 참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다극질서 구축에 뜻을 모았고 중러 양국이 경제와 무역, 에너지,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한층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 고위 당국자들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5일 분디부조 변종 감염이 확인되기 두어 달 전에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브르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발생이 감지되기 전 바이러스가 돈 시간을 고려할 때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는 중부와 경북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대 80m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 10에서 40, 그 밖의 내륙 지역은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까지는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대전 22도, 포항 21도에 그치겠고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막판에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에서도 접점을 찾은 건데 노조는 내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하면 메모리 사업부는 직원 1명당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0시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광진구 우편 집중국을 찾았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등 여야 후보 모두 민생 현장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후폭풍이 거셉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백화점과 마트 등 신세계 그룹 계열사로 확산하는 양상이고 광주 5.18 일부 회원들은 모욕죄 등의 혐의로 정용진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지급률 상한이 없는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DS 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에 대해선 부문별 40%, 사업부별 60%로 하고 공통 조직은 메모리 사업부의 70%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와 같이 적자가 난 사업부는 부분별 재원을 활용해 공통 지급률의 6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에 노사가 잠정 합의함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조합원들에 알렸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투쟁 지침을 따를 것을 전했습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조 규약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최종 타결될 수 있습니다. 파업 돌입 직전까지 갔던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루기까지 이 상황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고비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염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2차 사후 조정 마지막 날, 노사는 가장 큰 쟁점 단 하나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회의 전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이미 동의한 노측은 한결 표정이 밝았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커피랑 도넛 좀 사다 놨으니까 이제 좀 드시면서 좀 편하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측은 굳은 표정, 젠걸음으로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측 대표의 온도차가 말해주듯談판은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노조 측이 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이번엔 고용노동부가 다급해졌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노사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전에 없이 단호한 어조로 삼성전자 노조를 저격했습니다. 상식의 선을 언급하며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말을 빌려다 SNS에 올리며 분위기를 조성했고 곧이어 자신이 직접 중재하는 노사 교섭이 있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끝나야 끝난다는 김 장관의 말처럼 파업을 목전에 둔 협상은 접점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종료됐습니다. 강제로 파업을 막는 긴급 조정권을 쓰지 않고 극적 타결을 이룬 데에는 노동계 출신으로 수많은 쟁의를 이끌어왔던 김 장관의 경험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청와대는 총파업 돌입 직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극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인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경총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세계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엄중한 경영 환경 속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대화로 접점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인 만큼 노동계가 이 사례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업 보류로 반도체 생산량 감소 우려가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21일부터 예고됐던 18일 동안의 파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가속화 노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 사태가 현실화했다면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린 도전자라며 내부 다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막판 표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낙관론에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민주당이 12대 5로 패배했던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론하며 일각에선 벌써 당선된 줄 착각하는데 우리는 도전자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후보들이 이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 여주를 방문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나라를 구할 주다르크, 이제 경기도를 발전시키러 경기도지사 후보에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공약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본투표까지 이제 2주,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발판 삼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좌진 폭행이나 갑질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용남, 전재수 후보를 고리로 여권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미 전과사범 대통령 뽑았다가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폭력 후보, 갑질 후보, 유흥 후보들 당선시키면 지방자치까지 부패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된 건 이재명 정부 친노조 행보 탓이라고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 공주 보궐에 윤용근 후보 지원 사격에 이어 단식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저쪽 당 후보들 문제가 많더라고요. 구역에서는 꼭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윤용근 후보를 도와주시고. 연일 낙관주의보를 발령하며 한껏 몸을 낮춘 민주당과 여권 때리기로 추격의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 결전의 날을 2주 앞둔 양당의 표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월세 난 원인을 두고 서로 니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찰 폭행 의혹이나 GTX 철근 누락 사건 등 서울시장 선거 관련 이슈는 국회 상임위에서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갈수록 심해지는 서울 지역 전월세난은 주택 공급 약속을 지키지 못한 오세훈 후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수세던 부동산 이슈에서 공수전환을 노린 듯 오 후보가 내세운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은 물론 임대 아파트도 공급이 더뎠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착자 개발을 통해서 27년까지 착공을 6만 호를 하겠다라는 장특공 폐지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움직임과도 색을 달리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싹을 잘라버렸다며 정 후보를 겨냥한 박원순 시즌2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월세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강화를 꼽으며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강세인 지금이 고집을 꺾을 때다. 정부와 정 후보 모두를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정원호 후보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정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공급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오세훈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강변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해보라는 겁니다. 2시간 시차 토론에서 벌어진 공방은 장소를 바꿔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GTX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사건을 두고 시민 안전이 걸렸는데 서울시가 숨기려 한 거 아니냐는 여당과 물타기용 상임위로 관건 선고하고 있다는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낸다. 이 시기에 안전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물타기 하려는 거. 숨은 그림 찾기 보고로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대놓고 보고했어요. 근데 안 읽었어요. 정책 대결부터 네거티브 공세, 고발전까지 서울시장 선거전이 갈수록 달아오르는 가운데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양측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과 관련한 고발도 이뤄졌죠.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까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며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 유포만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스타벅스 사례처럼 특정한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법 적용이 난감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고발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법조계 평가가 많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누구를 처벌하느냐의 문제에 앞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또 구체적 특정이 돼야 하고 그 내용이 또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추상적으로 그게 5.18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일도 핵심 관건입니다. 이벤트 기획자나 최종 승인권자가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5.18 관계자들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훼손되는 명예 감정을 해야 할 만한 진짜 고의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의문이 많이 듭니다. 다만 기업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만큼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이벤트 준비 경위 등은 철저하게 파악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에 이어 7년 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하는 듯했던 무신사의 광고도 직격했습니다. 역사를 희화화하는 것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이 방식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지난 2019년 무신사의 광고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여기엔 빠르게 마르는 양말을 홍보하며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란 문구가 담겼는데 이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과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한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돈이 막이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공동체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상식의 선이라며
선을 넘으면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개인보다 기업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와 함께 무신사를 싸잡아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주화운동과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신사는 7년 전 해당 논란으로 사과하고 박종철 기념사업회에도 사죄의 뜻을 전했는데 또 한 번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 이 대통령이 SNS에 먼저 입장을 밝히는 소통 방식이 다소 신중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YTN 정용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 조작을 공모해 1,3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계엄의 정당성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이 전 원장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하고 비판하는 뉴스는 삭제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번 영장 실질 심사는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 후보자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는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하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Today, I reminded of a Korean saying, 고생 끝에 낙이 온다. After hardship comes joy. 이어 부모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했고 미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자유로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우리 모두 잘 안다며 그것이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I'll continue that commitment by strengthening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7 decades, 통상 문제에선 거침없는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이나 중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거란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측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 재원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농산물 무역 문제에서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하고 미국의 대한국 수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한국계 여성 최초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한 명인 스틸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직에 공식 부임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압박과 함께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통해 쿠바를 해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카스트로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많은 쿠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쿠바와 군사적 긴장 고조를 예상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그곳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SSG에 9회 말 제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키움은 5대4로 뒤진 9회 말 공격에서 최주환이 중전 적시타를 치면서 5대5 동점을 만들었고 계속된 2사 1-2루 기회에서 김웅빈이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6대5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날에도 9회 말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낸 김웅빈은 이틀 연속 끝내기 적시타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키움은 3연승을 거뒀고 SSG는 3연패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사태로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원전의 물리적 방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은별 기자가 국내 원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폭발물을 부착한 드론이 원전 부지에 나타나자 특수경비대원이 휴대용 제모로 드론의 주파수를 교란합니다. 곧이어 폭발물을 진압한 후 추가 폭발 가능성과 방사능의 세기 등을 탐지합니다. 최근 중동 원전 공격으로 국내 원전 시설도 방어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에서 많이 보셨듯이 드론의 위협은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의 위협이 탐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자력 사업자는 인적 피해와 방사능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평가하고자 실시한 훈련입니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세울 3호기가 작년 말 운영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세울 4호기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세울 4호기의 건설 공정은 지난달 기준 97.9%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후 연료 반입, 사용 전 검사 등 과정을 걸쳐 운영 허가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세울 4호기는 경납 건물 콘크리트 두께를 기존 122cm에서 137cm로 늘려 안정성을 더했고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는 기존 세울 1, 2호기와 비교했을 때 3배인 60년 발생분 저장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내 원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4호기는 모든 공정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 시험과 저희 규제기관의 사용 전 검사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 운전은 내년 하반기쯤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운영 허가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세울 4호기, 우리 원전의 미래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강세였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3거래일 연속 하락 뒤의 반등이었는데요. 오름폭도 3대 지수 모두 1%대로 꽤 컸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더 강하게 타격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상황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고농축 우라늄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에 왜 자국의 물질을 다른 나라로 이전해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의 전쟁을 견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만에 상정됐습니다.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더욱 궁지에 몰리는 꼴이 됐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물가 불안으로 직결되는 중입니다. 이미 미국 내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4.5달러마저 넘어선 상태인데요. 연방준비제도위원 다수는 이런 고물가가 이어진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나온 내용인데요. 트럼프가 연일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긴 하지만 그 뜻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죠.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50%, 오히려 금리를 높일 가능성을 35% 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엔비디아를 꼽아봤습니다. 1.3%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마감 뒤에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이 또 신기록이었습니다. 12분기 연속으로 매출 신기록이었고요. 매출도 이익도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실적보다 더 중요한 2분기 전망도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는 여러 우려 속에서도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입증한 셈입니다. 이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소식이니까요. 잘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곳 상암동은 하늘빛만 흐리지만 여전히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며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또 오전까지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비 상황부터 레이더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대 80m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 최대 40mm가 되겠고 그 밖의 내륙 지역은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고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까지는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0도, 광주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다시 예년보다 날이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중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